10강 국내 ETF와 해외 ETF는 무엇이 다를까요? ETF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만 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까지 보면 선택지는 훨씬 많아집니다. 미국 대표 지수, 나스닥,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원자력, 방산,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국내 ETF를 사는 것과 미국 같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10강에서는 수많은 상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국내 ETF와 해외 ETF를 볼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초부터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가와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원화로 ETF를 거래합니다. 하지만 그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은 미국 반도체 기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해당 ETF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별할 것은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입니다. 둘은 같은 해외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거래 방식과 여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접근이 편합니다. 평소 국내 주식을 거래하듯 증권사 앱에서 ETF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화로 가격이 표시됩니다. 국내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낯선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에 상장된 ETF만으로도 해외의 다양한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인도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여러 글로벌 산업까지 상품에 따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기업에 투자하려고 반드시 해외 거래소의 ETF를 직접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시장에는 ETF 시장이 매우 크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반도체, 바이오, 채권, 원자재, 다양한 전략을 가진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사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TF 이름이 비슷해도 추종 지수가 다릅니다. 구성 종목도 다릅니다. 비중도 다릅니다. 비용도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원칙이 해외 ETF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중요한 차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주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와 외화의 가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국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달러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원화 기준으로 느끼는 수익률은 미국 자산 자체의 상승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의 상승률은 크지 않았는데 달러가 원화에 비해 강해졌다면 원화 기준 투자 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ETF를 볼 때는 주가와 환율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환헤지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 변동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품에 따라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ETF가 있고 환율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된 ETF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ETF가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래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물 주식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ETF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의 현물 시장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ETF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선물 시장, 환율, 전날 미국 시장, 새롭게 나온 뉴스, 여러 정보를 참고해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에는 ETF의 시장 가격과 우리가 참고하는 기준 가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강에서 배운 괴리율 2,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특히 해외 시장이 크게 움직인 다음 날, 한국 시장이 열리면 관련 ETF가 큰 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한 마음으로 시장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가격과 호가, 괴리 상황, 거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국내 ETF도 비용이 있습니다. 해외 ETF도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면 증권사별 해외 주식 거래 비용, 환전과 관련된 조건, 외화 거래, 기타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역시 운용 보수뿐 아니라 실제 상품의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ETF가 싸다, 국내 ETF가 비싸다, 이렇게 한 가지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ETF의 세금은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분배금인지 매매 차익인지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시점에는 증권사와 거래소, 운용사의 최신 안내 등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ETF 종류에 따라 세금 구조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주도주 공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ETF가 강합니다. 그런데 전날 밤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ETF와 구성 종목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미국 반도체 ETF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성 기업이 다릅니다. 시장 환경도 다릅니다. 환율도 있습니다. 각 시장을 이끄는 주도 기업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바이오 ETF가 강합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한국의 모든 바이오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투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는 목적은 미국 ETF가 올랐으니까 한국 바이오를 무조건 산다. 이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해외 ETF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산업에 돈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열렸을 때 관련 ETF가 강한지 봅니다. 구성 종목을 봅니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실제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분석의 범위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집니다. 오늘 10강에서 꼭 기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상장 ETF라고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환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초자산 시장과 ETF의 거래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괴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용과 세금 구조도 상품과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ETF 기초편을 통해 ETF가 무엇인지, 지수와 어떤 관계인지, 구성 종목이 왜 중요한지, 비중은 왜 봐야 하는지, 같은 섹터 ETF의 수익률이 왜 다른지, 이름만 보고 사면 왜 위험한지, 순자산 가치와 괴리율, 거래량과 거래대금, 비용, 그리고 국내와 해외 ETF의 차이까지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ETF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수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2배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음해복리. 이제부터는 ETF를 잘못 이해했을 때 왜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11강 레버리지 ETF는 왜 위험할까요? 2배 수익의 진짜 의미, 레버리지 ETF. 처음 들으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지수가 오르면 2배로 오른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을 2배로 낼 수 있겠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2배는 장기간의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수가 오늘 100에서 110으로 올랐습니다. 10% 상승입니다. 이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라면 이론적으로 약 20% 상승합니다. 100만 원이 약 1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지수가 하락해서 다시 100 근처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레버리지 ETF도 원래 가격 근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날의 수익률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첫날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입니다. 다음날 20% 하락합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120만 원에서 20%가 빠지기 때문에 96만 원이 됩니다. 올랐던 비율과 내렸던 비율이 똑같아도 결과는 원금보다 줄어듭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수록 레버리지 ETF의 자산은 조금씩 깎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음의 복리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고 다시 내리는 행보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지수는 출발점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출발점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좋은 지수를 2배로 오래 보유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선 음의 복리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을 확대하지만 하락도 확대합니다. 기초지수가 하루에 5% 떨어진다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이론적으로 약 10% 하락할 수 있습니다. 10%가 하락하면 약 20%입니다. 급락장이 발생하면 계좌가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를 사서 기다리면 되겠지.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락이 계속되면 손실은 빠르게 커집니다. 무서워진 투자자는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매도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고점에서 욕심을 내고 저점에서 공포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미수까지 이용해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겹겹이 쌓는 행동입니다. 상품 자체에 이미 레버리지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빚까지 더하면 작은 시장 변동도 계좌에는 큰 충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나쁜 상품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투자 기간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특정한 전략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모르고 장기 투자 상품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볼 때는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2배라는 말은 장기 수익률 2배가 아니라 대체로 일간 수익률 2배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생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 위험도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ETF라고 해서 모두 장기 보유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수 ETF와 레버리지 ETF는 이름에 ETF가 함께 붙어 있어도 작동하는 방식과 위험이 크게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2배로 움직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변동성이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 내용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12강 음의 복리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 ETF가 장기 투자에서 위험한 진짜 이유. 12강 음의 복리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 ETF가 장기 투자에서 위험한 진짜 이유. 레버리지 ETF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입니다. 복리라고 하면 보통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수익이 다시 원금에 더해지고 그 돈에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커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복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상품에서는 이 현상이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첫날 10% 상승합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 됩니다. 다음날 10% 하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10% 올랐다가 10% 내렸으니까 다시 100만 원이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110만 원에서 10%가 빠집니다. 11만 원이 빠집니다. 남는 돈은 99만 원입니다. 올라갈 때도 10%, 내려갈 때도 10% 똑같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승할 때 계산했던 기준 금액과 하락할 때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자산이 깎이는 현상을 쉽게 음의 복리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 ETF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첫날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 9.1% 하락하면 지수는 거의 처음의 100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는 어떨까요? 첫날에는 약 20% 상승합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됩니다. 다음 날에는 기초지수의 하락률을 2배로 반영하면 약 18.2% 하락하게 됩니다. 120만 원에서 약 18.2%가 빠집니다. 그러면 원래의 100만 원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초지수는 출발점으로 돌아왔는데 레버리지 ETF는 출발점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결국 회복하면 내 레버리지 ETF는 2배로 더 많이 회복하겠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목표 배수를 맞추도록 설계됩니다. 오늘의 2배, 그리고 내일은 다시 내일 움직임의 2배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지수의 전체 수익률에 이 배를 곱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심하게 출렁이는 횡보장입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면 레버리지 ETF가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없는 시장입니다. 오늘 크게 상승합니다. 내일 크게 하락합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지수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 계좌를 열어보니 돈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돈은 왜 줄었지? 바로 반복되는 변동성과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10걸음 갑니다. 뒤로 10걸음 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뒤로 옵니다. 겉으로 보면 결국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체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는 제자리인데 체력은 계속 줄어듭니다. 레버리지 ETF의 장기 행보 구간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제자리 근처인데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반복되면서 레버리지 ETF의 가치에는 불리한 복리 효과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의 복리는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 그 자체보다 가격이 움직이는 경로와 변동성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심하게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효과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볼 때는 단순히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또 하나를 봐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오를 것인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동안 결국 20% 상승한 두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조금씩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10% 급등하고 8% 급락하고 다시 10% 상승하고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20% 상승했습니다. 최종 지수 상승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서는 방향뿐 아니라 변동성도 투자 결과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실률은 50%입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올라야 할까요? 50%가 아닙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100% 상승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실의 무서움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속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승률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50% 손실이면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60% 손실이면 원금 회복에는 150% 상승이 필요합니다. 70% 손실이면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보다 큰 손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수익이라는 말만 보면 안 됩니다. 2배의 변동성, 복리 효과, 큰 손실 이후의 회복 난이도, 그리고 투자 기간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십시오.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방향 없는 큰 변동성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레버리지 ETF를 단순한 장기 투자 상품처럼 생각해선 안 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를 공부하겠습니다. 13강 인버스 ETF는 어떻게 움직일까요?